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해 공개된 2025년 76회 국가시험 약물치료학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은 고혈압 문제인데요. 70세 남자고 결과 복용 약물이 다음과 같을 때 추가할 약물은 아주 기본적인 고혈압 약물 문제고요. 활력증으로 봤을 때 혈압 조절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심박수가 52회로 더 낮아지면 안 되는 수준으로 좀 낮습니다. 공복 활동 같은 경우에 문제 푸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복용 약물은 ARB인 일베살탄과 HCTZ, 다이아자이드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해서 혈압 조절을 위해 3제요법을 할 계획인가 봐요. 이때 보기를 보면 알프조시는 알파 블로커로 이제 전립선에 표적적으로 작용하는 BPH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이고,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하지 않죠. 알파 블로커 중에서 뭐 독사조신이라든지 뭐 그런 거나 사용하지. 그것도 다 사용해보고 안 될 때, 리프렉토리 할 때 추가로 사용하는 약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베라파밀과 비소프롤롤은 하트레이트를 더 타겟해서 조절하는 약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박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할 약물로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특정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건 단순 고혈압이잖아요. 이럴 때는 ALB와 다이아자이드와 DHC, CCB가 세 개가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ARB를 이미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이니비터인 리시노프렐은 배제하고, 펠로디핀, DHP, CCB인 펠로디핀을 골라주시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질환이나 아니면 부작용이나 임상 결과 등등을 해석해서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2번은 임신성 고혈압. 그 중에서도 이제 단백뇨가 이제 동반되면 전자간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전 자간전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전자간증이 진단받았고, 이 환자의 혈압 조절을 위해서 뭘 투여할 거냐? 일단 임신 기간 중에는 투여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한정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매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라베탈롤과 CCB 중에 이제 니페디핀을 이제 오로스 제형으로 만든 이제 아달라트 오로스 정제를 이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아달라트 오로스 같은 경우, 니페디핀 서방제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조기 수축을 막아서 조산 예방에도 같이 쓰이는 약물이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라베탈롤, 그 다음에 니페디핀을 직방형이 아닌 서방형 오로스 제형으로 복용하면 임산부의 고혈압 조절에 적절하다. 그래서 라베탈롤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는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경우에는 인부 금기고요. 베타 블로커 중에서 아테놀롤이 아닌 라베탈을 사용하고요. CCB 중에서는 니페디핀, 오로스제형 사용하고, 니카르디핀은 주사예요. 주사를 환자가 개인적인 혈압 조절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니카르디핀은 임신한 상태에서 혈압이 너무 높아지는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이런, 아니면 얼전시 그런 급박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제 니카르디핀이나 잘 듣지 않은 하이드랄라진 주사로 혈압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프로세마이드는 저항성 고혈압에 사용하는 약으로 이제 보통은 이뇨제로 쓰는 약이잖아요. 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이번 회차에는 좀 더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거 좀 더 설명해봤어요. 더 질문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임신성 고혈압은 140에 90이 넘는 임신 상태의 여자고, 대신 여기서 말하는 단백뇨나 아니면 병적인 상태예요. 너무 몸이 붓는 그런 부종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신을 했는데 고혈압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은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하진 않고 그냥 고혈압인 겁니다.
임신을 해서 임신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해서 140, 190이 넘은 상태, 단백뇨와 부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종도 단순 몸이 붓는 그런 부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이클램지아라고 하는 전자간증은 이제 140, 190 고혈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문제에 나타난 단백뇨를 나타내고요. 단백뇨는 이 경우 심한 300 이상. 그 다음에 몸에 특이한 특별한 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혈압이 이렇게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이렇게 높을 정도, 아니면 혈소판 감소증, 심한 상태, 간의 기능 손상, 신손상, 폐손상 등이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전자간증이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간증 같은 경우에 이클램지아 이 경우에는 전 자간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니클로닉 시저, 대발작이 전자간증 환자에서 대발작이 나타나는 경우 그 대발작을 자간증, 흔히 말하는 임신 중독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함부로 이제 항뇌전증 약을 막 투여하기 어렵잖아요. 임산부에게는 이제 임산부에게 항뇌전증 약이 이제 인부 금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이제 마그네슘 주사로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문제가 다 나와서 이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고요. 61세 남자가 약물 복용 중이고 체중 변화 증상 악화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그러니까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도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신부전으로 인한 재입원과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로 약물요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인터벤션을 할 거냐라고 묻고 있고, 활력증을 보면은 혈압이 130에 80을 넘는 아직 살짝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추가로 혈압 조절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심박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해 해설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신부전에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임상적 역할과 효과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 경우에 여기 나온 이 말을 뜻합니다. 이게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하스피털라이제이션과 사망의 위험, CV 데스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 이런 효과가 있는 약을 고르거나 아니면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말이고, 유사형 활력 징후는 심박수가 높은 상태예요. 신부전 환자에서는 보통 심박수를 50에서 60 정도로 타겟해서 맞춰야 이 심장이 쉴 시간을 주면서 이런 재입원과 사망의 위험 감소를 낮추는 신부전 증상 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증상보다는 임상적 효과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심박수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 복용약물을 보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들, ACE 이니비터, ARB, 그 다음에 아르니 계열, 사쿠비트릴 발설탄 복용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이뇨제인 스피로노락톤 역시 입원과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부전에서 투여하는 약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엠파글리플로진, SGLT2도 역시 당뇨약이지만 신부전 치료제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르베딜롤 사용하고 있는데 용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6.25를 하루 2번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약국 실습할 때 보시겠지만 카르베딜롤은 딜라트렌이라는 상품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3.125부터 25mg까지 이제 직방형 IR 제제는 그렇게 나오고 아침 저녁 2번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박수가 75회인 걸 봐서는 추가로 심박수를 50에서 60까지 떨어뜨려 주는 게 이로울 것 같고, 이 베타 블로커의 효과가 신부전으로 인한 재입원과 사망의 위험 CV데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25가 아닌 추가로 25ml를 하루 2번 먹는다든지까지,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서방형 제제로 변경해서 복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신부전에서 투여하는 약물들을 알고 있고,
왜 투여하는지의 그 이유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약제의 클래스의 클리니컬 베네핏과 적응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부전증이 고혈압을 뭐 ARB, ACE 이니비터 먼저 쓴다. 여러분 뭐 질환별로 고혈압 약제 뭐 쓰는지 외우는데 그 의미를 먼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ARB, ACE 이니비터는 2번 이제 신부전 관련 2번과 CVDS는 심혈관, 신부전증이 악화돼서 급사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그런 CVDS를 감소시키고 이때 ARB, ANC 비터를 RNA로 변경시켰을 경우에 이제 2번과 여러 가지 사망률과 입원에 이로운 효과를 주고 추가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RNA 문제에 나오는 사코비트를 발살탄을 ARB ANC비터를 쓰기 전에 먼저 그냥 선제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 문제의 답이었던 베타블로커는 사망률 모탈리티를 낮추고 하스피털라이전 입원을 낮추고 거기다 추가로 증상까지 개선해주는 산중 효과가 나타내기 때문에 신부전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라 엔지오텐신 리셉터 엔지오텐신 리셉터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의 이제 안타고니스트인 이제 아라 계열 에플레레논과 이제 스피로노락톤이 있는데 이 약들 역시 사망률과 입원을 낮춰주고 SGLT2 이니비터는 CVDS 낮춰주고 증상의 악화를 막아주고 하는 효과가 있고요. 문제 가끔 낚시성으로 이제 답안이 디곡신인 경우에는 디곡신은 임상적인 추가적인 사망률이나 입원 관련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신부전증에서 디곡신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 사용 이유는 환자의 증상 개선과 입원을 응급하게 응급실에 간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이제 증상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하스피털라이제이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지 추가로 뭐 사망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입원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률을 더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디곡신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쓸 거 다 써봤는데 이 환자가 문제에서 더 쓸 게 없는데 용량도 맞고 하트레이트도 맞고 다 맞는데 뭐 하트레이트는 조금 높아야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증상 개선을 위해서 추가할 약물은 하면 디곡신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은 협심증 문제인데 그래서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흉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통이 나타날 때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으로 인해서 잘 조절되고 있다. 근데 이 환자가 흉통을 그냥 애초에 안 느끼기 위해서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약물은 어떤 게 있나 물어보고 있고 먼저 활력 징후는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지만 정상 범주에서 살짝 높고 타겟에서 심박수 역시 50에서 60 사이로 적당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협심증과 신부전증에서 심박수 조절 목표 그 효과 차이는 다릅니다. 신부전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사망률과 입원, 증상 개선 3대 효과가 있지만 이 협심증에서 베타블로커의 사용은 증상의 개선이 초점입니다. 더 심장이 덜 뛰고 심장이 더 이제 산소 요구량이 적어지면서 협심증 관련 증상이 좀 완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협심증에서 안정형 협심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은 모납이라고 일단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 아팠을 때 병원에 갈 때는 이제 몰핀이나 옥시전 등으로 증상 개선하고 NTG 같이 투여하고요. 그다음에 아스피린 필수적으로 복용하고 계속 복용하게 돼 있죠. 알러지가 없는 한 아스피린, 알러지가 생기면 아니면 처음에 있었으면 클로피도그렐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 증상 개선을 위해서 베타블로커를 빠른 시기에 바로 복용하게 돼 있고 복용하고 있죠. 용량도 충분하고요. 심박수 적절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증상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 효과를 위해서 NC 이니비터나 ARB 계열 약물 투여하게 돼 있고 ASCVD 질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스타틴을 어떻게? 고강도 스타틴을 복용해야죠. 그래서 스타틴 중에 로스바스타틴을 20에서 40mg 복용하면 강도가 높은 고강도 스타틴 요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투여하고 있고, 니트로그레센은 PRN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추가할 약물 보시면 흉통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투여할 수 있는 약물들은 심박수를 더 낮추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CCB 중에서도 넌 DHP, 베라팜이나 딜티아젬은 부적절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베타블로커 이미 투여하는 상태에서 아테놀을 추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심박수조차 지금 정상 목표 타겟 수치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아테놀도 말이 안 됩니다. 아스피린 이미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로피도그렐을 여기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만약에 안정형 협심증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아서 의사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PCI를 하는, 응급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제 선제적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경우 PCI를 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를 같이 복용하고 그 복용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스텐트의 종류에 따라서요. 그리고 클로피도 계열 아니고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약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습하면 처음 보는 약물이겠지만은 학교에서는 잘 안 알려주죠. 그래서 바스티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지방산의 산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산소가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산 산화 과정을 억제해서 이제 몸에 체내의 산소 요구량을 낮춰주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베타블로커나 뭐 CCB, 나이트레이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을 다 써봤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 이제 애두원으로서 추가로 쓰는 약물이지 뭐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장의 이제 혈압 등등을 낮춰주고 대동맥이나 이런데 대동맥의 이제 이완을 이제 유도해주는 이제 DHP, CCB인 암로디핀을 추가로 투여해주면 심장의 부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정리해줬는데, 박출류 감소 신부전에서 왜 쓰는지 치료 위치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요 효과 매해 나오죠. 뭐 추가로 사망률 감소나 입원율 감소를 원하는데 뭘 어떻게 인터벤션을 할 거냐, 어떤 변화를 주고 뭘 추가할 거냐, 용량을 올릴 거냐, 뭘 뺄 거냐, 이런 문제 꼭 나오죠, 해마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계시면 문제 보면 바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뒤곡신 말씀드렸듯이 다른 효과 뭐 CV 데스나 아니면 모탈리티는 영향이 없고 증상과 입원 감소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이사항에 나오죠. 사망률 영향이 없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안정형 화혈성 심장질환, 즉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엔자이나 안정형 협심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정형 협심증에서 아까 클로피도그렐이 나와서 설명드린 건데 선제적으로 PCI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스템이나 넌스템에서 PCI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스테이블 한데 환자가 증상을 심히 느끼고 아니면 색전이 일어날 위험이 커 보이거나 이럴 때 의사 판단 아래 선제적인 이제 인터벤션을 해서 스텐트를 미리 설치해서 응급상황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별적으로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스텐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심근경색에서와 같이 다프트 이중 혈소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같이 투여하게 된다. 투여 기간은 이제 BMS라는 베어메탈 스텐트를 삽입했을 때는 1개월,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했을 경우는 6개월로 다르다. 이해해 두셔야 되고,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P2Y12 종류가 많죠. 클로피도그렐과 뭐 프라스그렐 등등이 있는데 티카그렐러 등등, 그 중에서 이 케이스에서 이 안정형 협심증에서 PCR을 선제적으로 인터벤션 했을 경우에는 P2Y12는 반드시 클로피도그렐만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거기다가 스텐트 종류에 따라서 클로피도그렐의 투여 기간이 1개월, 6개월로 다르다 하는 점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찝은 거 많이 나왔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안정의 협심증은 약물치료 요약을 보시면 협심증과 이제 신부전에서는 이 약을 왜 쓰는지 치료 위치 역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대강 이제 평상시 쓰는 용량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스타틴 문제로 매해 고강도 스타틴 고르는 문제 꼭 나오니까 아트로바스타틴 40에서 80, 로스바스타틴 20에서 40 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따로 멈춰놓고 적든지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는 심방세동 문제고, 고혈압 있는 환자 증상이 생겨서 이제 심방세동 진단받았고, 이번에 처음에는 하트레이트 컨트롤을 해서 심박수를 낮춰서 증상을 개선하는 하트레이트 컨트롤을 치료 방법으로 썼는데, 이렇게 해도 이제 증상 개선이 안 됐어요. 심박수를 낮췄는데도 계속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을 느껴서 이걸로 안 되겠다. 두 번째 치료 방식인 이제 리듬 컨트롤, 이제 박동이 비정상적인 박동을 정상적인 리듬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유지하는 그 치료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하트레이트 컨트롤이 우선이다, 리듬 컨트롤이 우선이다는 아니에요. 이제 심방세동 치료 전략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 경우에는 하트레이트 컨트롤 먼저 했고 안 되니까 이제 리듬 컨트롤 해보겠다 이거고요. 이 환자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심율동 전환, 사이너스 리듬으로 전환시키는, 입원해서 이제 심장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하는 심율동 전환 치료를 받아서 이제 카디오버전이라는 치료를 받고, 리듬 컨트롤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 투여해야 됩니다. 약물 투여를 안 하면 카디오버전을 해서 정상 리듬이 됐다도 하더라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리듬이. 그럼 다시 심방세동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뒤에 계속 이제 조절약제도 계속 복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기 치료에 유지하는 약물로서 적절한 약물을 골라라 이고요. 임상 검사는 계속 나오지만 여기 심초음파라는 게 어떻게 문제화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TEE라고 해서 사실 의사의 영역이라서 출제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식도 초음파를 하는 건데, 내시경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식도 부근의 심장 방향으로 초음파를 보면은 심방 내에 어떤 혈전이, 트롬바이가 있는지, 트롬버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식도 초음파 같은 걸 해서 심방 안에 혈전이 잘 생기죠. 심방세동 질환은. 그래서 항응고제 복용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카디오 벌전을 하기 전에 심방 내, 심장 안에 혈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 벌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트롬바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카디오 벌전을 해서 정상 리듬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심장 안에 있던 이 트롬바이 혈전이 심장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이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인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심방세동 문제 나오면 심초음파, 심방 내 혈전 없음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복용 약물은 ARB 로스알탄 100ml 베타블로커로 조절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꿀 거고요. 그래서 뭘 투여할 거냐? 이고 지금 현재 베타블로커 투여 중에도 심박수가 102회인 걸 봐서는 바꾸기보다는 아마 메토프롤을 유지하고 거기 위에다가 리듬 컨트롤 제제까지 넣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따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리듬 컨트롤 하는 경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이 이제 1차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아미오다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경우, 이제 교과서에는 아마 하트 페일리어밖에 안 나올 건데, 심부전증 있는 경우에는 아미오다론과 더페틸라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해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기출이 많이 된 문제고요.
그 중에 도페틸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안 쓰고 있어서 이제 아뮤다론만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인데 리듬 컨트롤 한다? 그러면 답이 보다 아뮤다론. 근데 이번 문제는 구조적 이상이 없다. 근데 1차 제재로 뭘 쓸 거냐라고 물어봤고 이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플레카이니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아뮤다론이 효과도 좋고 카디오 벌전 후에 리듬 컨트롤도 굉장히 좋거든요. 리듬 유지도 잘 되는데 왜 1차로 안 쓰냐, 왜 이런 옛날 부정맥약을 쓰냐. 그 이유는 아뮤다론이 독성이 너무 많아서예요. 2차 약제인 거는. 그래서 이것도 출제된 경우가 많았는데 아뮤다론의 독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암기해 두셔야 되고, 독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 독성이. 뭐 폐 독성, 피부, 광과민 독성, 그 다음에 가장 출제 많이 된 갑상선 독성 등등 뭐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맥 약제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 클래스 중에 이제 IC, 1C 중에서 프로파페놀과 도페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도 프로파페놀은 구조적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도 역시 심방세동인데 비판막성 심방세동, 논벨블러 AF, MVAF고 남자가 비판막 심방세동 진단받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심방세동 교과서에 맨날 하는 심방세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심방세동 하면 하트레이트 조절, SR 사이너스 리듬 조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심방세동 조절 안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 나오게 돼 있죠. 이 환자는 협심증 환자로 PCI 받은 적이 없고 현재 답트 필요성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활력 징후, 심박수 높고요. 임상 검사 봤을 때는 SCR과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보면 뭐 조기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 낮은 상태, 많이 낮진 않고 조금 낮은 상태로 이해하시고, 뇌졸중에 차즈 바스크 점수를 3점 줬는데 남자기 때문에 2점 이상이면 항응고 치료를 하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와파린이 아닌 노악, 도악, 경구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고, 헬스블레드 점수는 2점이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출혈 위험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0에서 2점이면 1%대라고 보시면 돼요. 0에서 1%대. 그래서 항응고제 투여에는 뭐 지장이 가는 그런 근거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정협심증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아스피린을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복용하게 돼 있는 거죠. 있는데 여기서 심방세동이 추가적으로 진단된 경우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를 어떻게 인터벤션 할 거냐가 문제고요. 반드시 아스피린을 빼고 심방세동, 뇌졸중 조절에 필요한 항응고제를 우선적으로 넣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경구 항응고제 중에서 노악, 도악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복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등등 4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고, 뭐 만약에 신기능이 나빴다 하면은 이제 복용할 수 있는 도학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도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다. 폰다파리누스는 IV제지죠. 여기서 쓰지도 않고요. 7번 문제는 뭐 고혈압, 편두통, 건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DR 부작용이 발생했다.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은 보시면 3개월 전보다 오늘 지금 리피드 패널만 나오고 있는데 LDL과 뭐 HDL,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등등 리피드 패널을 보여주고 있고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서 LDL도 상승했고 TG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약물
어떤 게 있냐? 문제 사용 약물을 보면 사이클로스포린이에요. 다른 거는 답이 될 가능성이 없죠. 한대살당 그런 부작용 없고 ARB, 칼시포트리올 연고, 건선 치료에 쓰는 연고인데 그런 부작용 없고요. 갈카네주맙은 최근에 이제 개발돼서 많이 투여하는 편두통 치료제, 예방 치료제 이런 거고, 스마트립타는 급성기 편두통 약이죠. 그런 부작용 없죠. 그래서 리피드 패널 악화 약물들은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칼치누린 이니비터인 타크롤리무스와 사이클로스포린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 급성 심부전 AKI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부작용으로 특이한 점은 FK 타크롤리무스는 탈모를 유발하고 사이클로스포린은 다모증을 유발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출제할까요? 8번 고지혈증 문제고, 61세 여자고, 나이도 중요해요. 61세 여자고 이상 지질 혈증과 증상이 있는 말초 동맥 질환을 새로 진단받았다. 그리고 병력을 보면은 당뇨, 오래된 당뇨고, 심지어 당뇨 합병증까지 발생한 당뇨, 오래된 당뇨다. 여기 활력증후 밑에 10년 축산경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을 볼드로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거 뭐죠? ASCVD 10year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듯이 ASCVD가 10년 내 발생할, 중대 ASCVD가 발생할 위험을 측정하는 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어떤 치료를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짜져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12%로 61세 여자가 40세 이상, 한 75세 미만인데 당뇨가 있고 ASCVD가 10%가 넘는다. 이 경우에 무슨 고지혈증 약을 쓸 것이냐라는 게 문제고, 이런 경우에는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스타틴을 고르는 문제고요. 역시 로스바스탄 20에서 40mg, 아토르바스타틴 40에서 80mg, 이 두 가지가 고강도라고 매해 얘기하고 제발 좀 외우라고 했죠. 아토르바 40에서 80.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아토르바스타틴이 10mg니까 아니에요. 아토르바스타틴은 무조건 센 게 아니라 5mg에서 20mg 제제는 중등 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외우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스타틴을 반드시 투여하게 되는 이제 베네핏 그룹이 있어요. 임상적으로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룹은 해당되는 경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스타틴을 무조건 투여해서, 스타틴이 됐네. 스타틴을 투여해서 사망을 예방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ASCVD 이미 진단이 받은 경우, 뭐 협심증, 심부전증 등등 ASCVD가 진단된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고강도 스타틴을 복용해야 되고, 리스트가 낮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스타틴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에제티밉을 추가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고, 최근에 나온 PCSK9 이니비터, 알리로쿠맙과 에볼루쿠맙 등을 추가로 이제 조절 안 되는 경우 주사제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 콜레스테롤 혈증이 LDL이 190이 넘는 엄청 높은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가 진단되는 경우 즉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가장 강한 스타틴 요법을 사용하라고 했고,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강도를 사용하겠죠. 대부분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는 읽어보시고.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DM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경우 같이 40에서 75세인 경우, 거기다가 ASCVD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환자는 질환이 있죠. 협심증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인터벤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태 출제됐던 거는 거의 다가 이제 ASCVD가 있으니까
고강도 스타틴을 골라야 된다라는 문제 흐름이었고, 고강도 스타틴이 뭔지 아니? 라는 문제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강도 스타틴은 로스바 20, 40, 아트로바 40, 80이거든요. 그거 고르는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해마다 지금 몇 회가 지났는데. 이번에 당뇨 문제 나왔고,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나올 수 있죠.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190 넘으면 고강도 써야 된다. 그래서 포스타틴 베네핏 그룹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4개 알아두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어떤 환자가 기저질환 없는 환자고 관상동맥 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시행해야 되는 어떤 계획은? 하고 물어보고 있고, 이 환자도 역시 10년 ASCVD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2%밖에 안 되네. 2%. 높은 건 아니죠. 혈압 같은 경우에 조금 높고, 체질량 지수 비만하고, 약간 비만하고, 부모가 협심증 있었고, 담배 오래 폈고, 금연을 15년 했으니까 이제 위험이 많이 낮아졌을 거고, 임상검사를 보면은 LDL이 정상보다는 조금 높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틴 베네핏 그룹에 속하진 않아요. 여러모로 뭔가 투여해야 될 것 같은 사람같이 막 보이긴 하는데 명백히 스타틴의 적응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명백한 적응증은. 이런 경우에는 투여 안 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ASCV 리스크도 낮잖아요. 그래서 약물 투여 없이 경과 관찰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죠. 차라리 확실한 근거를 두고 투여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타틴 반드시 투여하는 근거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물 투여 안 한다. 190 안 넘죠. LDL 190 안 넘고 ASCVD 현재 앓고 있지 않고 기저질환이 없고 당뇨 없고 그다음에 ASCVD 리스크도 2%니까 뭐 투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도 151로 인터벤션이 필요한 만큼 높지 않아요. 한 500 이상은 돼야 여기 나온 뭐 젠 피브레이트라든지 오메가3 투여해서 좀 조절하려고 하지 150 가지고는 약물 투여 안 합니다. 가이드라인 보시고요. 1주 전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거 중요한데 이제 DVT가 이런 정형외과 수술을 움직일 수 없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항응고제 치료를 하게 적응증도 또 있어요. 도학에도 노학 도학에도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또 발생했죠. 어제 저녁부터 다리가 붓고 한쪽 다리만 붓는 게 특징이에요. DVT는 한쪽 만 정맥이 막히는 게 확률상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동시에 막히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오른쪽 다리가 붓고 피부가 빨개져요. 충혈되니까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흐르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게 되죠. 이런 증상은 대표적인 DVT 증상이라고 보면 되고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받았다. 이 사람에서 문제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약물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헤파린 이런 특이한 근거는 꼭 문제의 답이 돼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돼요. UFH 헤파린에 알레르기라기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있었다. 히트라는 부작용 제가 해마다 설명했어요. 히트는 뭐냐? 헤파린에서 유도된 헤파린 투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얘기하는 거고 이 히트가 발생한 환자에서는 헤파린이나 저분자량 헤파린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기예요. 그래서 문제 답에서 뭐 그런 거를 근거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임상검사를 보면 D-다이머가 참고치 0.5 이하인데 3 이상으로 굉장히 높죠. D-다이머는 체내 혈전이 발생했다가 혈전이 녹아내리면서 발생하는 뭐 부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혈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든 뭐 전에 있었든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지금 혈전이 생기고 녹고도 있고 존재한다. 혈전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내에 혈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DVT 진단의 증거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임상적 증상이 명백히 심부정맥 혈전증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임상 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D-다이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복용 약물은 혈압약 발살탄과 셀레콕시브를 복용하고 있고, 정형외과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수술 전에 먹지 않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기 치료, DVT 치료를 위해서 투여할 약물을 고르라고 했고요. 이때 중요한 게 아까 히트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보시면 밑에 제가 미리 끼워놨는데, 이제 VTE가 PE 폐색전과 이제 DVT를 말하는 거고, 이 VT 치료에서 첫 치료로 이 세 가지 치료 방향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항응고 요법이에요. 브리징 테라피는 와파린이나 항응고제를 그러니까 주사 항응고제와 와파린을 같이 투여해서 뭐 5일 정도 겹쳐서 같이 투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혈전증을 개선하고, 그 이후에 이제 IV 제제는 중단하고 경구 와파린만 쭉 유지하는 이런 브리징을 하는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위칭은 말 그대로 교대하는 거죠. IV로 치료하다가 경구 항응고제로 스위치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스위치를 할 수 있는 약이 다비가트란과 에독사반이에요. 그리고 모노테라피를 하는 경우, 그냥 경구제로 시작해서 경구제로 끝낸다 하는 경우가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현재 헤파린과 저분자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브리징, 인젝터블 안티아귤런트를 코아귤런트를 먼저 쓸 수 없고 스위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폰다파리녹스 지금 여기서 쓰기에 부적절해요. 폰다파리녹스는 히트를 일으키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문제 답에도 다비가트란과 에독사반이 있네. 에독사반이 있네. 그 다음에 릭시아나. 그러니까 에독사반을 쓸래도 스위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폰다파리녹스를 먼저 써야겠죠. 폰다파리녹스 먼저 써야 되는데 문제는 폰다파리녹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독사반을 쓸 게 아니라 지금 폰다파리녹스가 답에 있다면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스위칭 테라피를 할 거면. 하지만 여기서는 폰다파리녹스 플러스 와파린 브리징도 안 되고요, 없고요. 스위치 하려고 먼저 폰다파리녹스 투여하는 선택지 없고요. 에독사반 먼저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히트도 배제하고 폰다파리녹스도 못 쓴다 하면은 그냥 모노테라피로 치료할 수 있는 리바록사반 또는 엘리퀴스, 아픽사반을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11번은 항응고제의 역전 문제인데, 이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만 좀 알아두라고. 그래서 그때 프락스바인드라는 약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암기해두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오네요. DVT고 이 다비가트란이라는 경구 항응고제는 얘만 그런데 특수한 역전제가 개발이 돼 있어요. 다비가트란이 이제 프라닥사거든요. 프라닥사의 역전제가 항체 의약품으로 개발돼, 이다루시즈맙이 개발돼 있고, 프라닥사 복용 중에 어떤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임상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수술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이다루시즈맙 프락스바인드로 바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특이한 장점이 있어서 이제 프라닥사를 쓰곤 하는데, 여기서 역시 다비가트란 투여 이후에 역전이 필요할 때 이다루시즈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고, 알아두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프라닥사 이름부터 프락스바인드 뭐 이름도 비슷해서 외워두시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13번은 스테미 진단받은 환자가 이제 PCI 할 건데요.
12번 PCI를 시행하는 동안 PCI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항응고제도 IV로 같이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 여러 가지 내 전략에 따라서 치료 전략에 따라서 스테미인지 뭐 넌 스테미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혈전 이제 용해제 피브닐 라이시스를 하는지 아니면 PCI 프라이머리 PCI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IV 항응고제 투여 종류가 약제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냐? 해마다 나오거든 이것도. 이 표를 암기하시면 돼요. PCI 시행할 건데 이 사람은 스템이고 프라이머리 PCI를 할 거면 클래스 1 레코멘데이션 보면 헤파린이나 비발리루딘을 사용할 수 있다. 항응고제로.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보기에는 미분액 헤파린밖에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제가 여기 이번 회차에 가져온 표는 정말 모르면 안 되는 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이번만큼은 좀 암기하셔라 하는 거고, 올해 약물치료학 시험이 좀 쉬웠대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암기해 두시고 다음 시험에 좀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안 나올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니까. 13번은 PCI를 받았고 이제 좋아져가지고 스텐트 받고 좋아져서 이제 나갈 건데 퇴원할 건데 뭐 추가할 약물 골라라 했고요. 환자는 혈압 뭐 정상 이쪽 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박수가 좀 높네요. 역시 이것도 역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과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심박수를 낮춰야 이제 증상 개선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도모할 수 있죠. 이제 모납 아까 설명드린 몰핀, 옥시즌,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그다음에 베타 블로커까지 이런 협심증이나 스테미, 심근경색 질환 ACS에서 투여하게 돼 있다. 현재 환자 베타 블로커 전혀 투여하지 않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투여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심근의 허열, 그다음에 다시 경색되는 거, 재경색, 그다음에 심근경색 환자는 심근경색 이후에 심근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뛰지 않아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정맥까지 개선해주고 생존, 모탈리티를 낮춰주는 생존 개선 효과까지 있다. 그래서 아까 협심증 설명했을 때처럼 이런 특정 질환의 심장 질환의 각 개별 약제 클래스가 어떤 임상적 증상 개선이나 뭐 사망, 입원 등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된다. 베타블로커 없으니까 베타블로커 골라주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4, 15번은 허혈성도 뇌졸중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발생했고 역시 증상으로 말이 어눌해지고 뭐 편측마비라든지 어지럼증, 뭐 말이 안 나오든지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이 있어요. 그걸 알아두시고 증상이 있어서 뇌졸중 진단 받았다. 활력 징후 보니까 혈압이 굉장히 높고 심박수도 높네요. 복용약물 ACE 이니비터 복용하고 계셨고 스타틴, 아트로바 20 중등 강도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 이제 혈전이 뇌를 막았어요. 뇌혈관을 막았어요. 즉시 최대한 빨리 TPA를 투여해야죠. 주사로 알테플라제 맞습니다. 뭐 이건 더 설명할 게 없죠. 네, 뇌졸중의 2차 예방 한번 걸렸는데 이제 또 막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하고 복용해야 될 약물 중에 이제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 추가할 약물은 했고요. 뇌졸중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단원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질환에 따른 고혈압의 1차적 선택 약물들이 있잖아요. 스트로크 있는 경우에는 AC 미터와 ARB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이제 사이아자이드계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이 환자는 현재 페린도프렐 AC 미터 단독 치료하고 있고 혈압 조절 위해서 추가로 사이아자이드 개인 인다파미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문제 답이 있다면 뭐 HCTG도 있었으면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천식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천식이나 알러지 질환, 뭐 아토피성 피부염에 이런 선택적 항체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제 널리 쓰이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흡입기만으로 이제 치료하는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체 약품도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듀피젠트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두필루맙. 그래서 두필루맙의 적응증을 알고 있냐라는 문제고, 두필루맙 제외하고도 다른 알러지 질환의 선택적 치료제, 항체의약품들 적응증이나 필요한 랩 데이터, 뭐 호상구가 높다, 아니면 IgE가 높다, 오말리주맙 같은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증상 조절이 안 되고 흡입기를 잘 쓰고 있고 매일매일 잘 쓰고 있다, 시키는 대로 쓰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증상 조절이 안 된다. 매일매일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죠. 하루 2번. 임상 검사를 보니 호상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보고 고를 수 있냐 그 문제고요. IgE는 참고치까지 보여주면서 나타내 줬는데 참고치 정상 범주 내에 있죠. 그래서 오말리주맙 고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 답 아니라는 거고, 해마다 천식 문제 풀 때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 환자 고용량의 증상이 좀 심한 편이라서 고용량의 ICS 베타 블로커를 같이 투여하고 있는데, 이 ICS를 감량하거나 증상 조절도 안 되는데 감량하거나 빼는 선택지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제가 해마다 말했죠. 그래서 오말리주맙 어쨌든 IgE 때문에 쓸 수도 없는데 플루티카손을 뺀다? 변경한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먼저 빼라 라고 해마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살부타몰은 벤토린 흡입제인데 필요시에 숨이 막힐 때 수시로 사용하는 PRN 약제죠. 반드시 들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상 살부타몰 벤토린을 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걸 빼고 싱귤레어를 넣는다? 또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제 무스카린 계열의 약물이죠. 콜린제인데 이프라트로핌이나 유메클리디늄을 여기서 추가한다? 천식 환자인데 COPD가 아닌데 추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역시 호상구 수치나 이런 중증의 천식 증상을 봤을 때, 조절되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약물을 다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듀피젠트를 주사로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증 알아보시면요, 중증 호상구성 천식 150이 넘는, 호상구 수치가 150이 넘는 천식 중증이어야 되고요. 아니면 경구 스테로이드에 의존적인, 그러니까 심한 천식이라서 원래 천식 조절을 스테로이드를 매일 먹어서 조절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누구도, 환자도 원치 않고 의사도 그렇게 투여하기도 싫고 가이드라인에서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안 되니까 매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여한 거고, 이렇게 경구 스테로이드에 의존적인 심한 천식 환자에서 이제 두필루맙이 적응증이 된다. 그런 거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두필루맙, 듀피젠트만 쳐봐도 적응증 다 나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17번 천식, 또 천식 문제고, 25세 여자고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천식 조절을 위해 적절한 약물 요법은 어떤 게 되냐? 증상이 매일매일 나타나네요. 조절이 아예 안 돼 있고 현재 단계 치료 저용량 ICS 라바 쓰고 있는데 단계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올려주는데 다음 단계로 어떤 걸 할 거냐를 말하고 있고, 저용량의 ICS 라바를 PRN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니까 한 단계 업하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저용량 ICS를 라바를 투여하면 됩니다. 단계가 PRN에서 규칙적으로, 그래서 용량을 올려서 모더레이트 도즈, 하이 도즈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애드온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걸 제가 옆에 표로 가져왔어요. 이거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진화 가이드라인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니까 진화 가이드를 외우시면 돼요. 스텝 1, 2는 천식 증상, 뭐 야간에 깨냐, 호흡곤란 증상, 벤토닌 얼마나 쓰냐, 뭐 등등 일상에서 증상을 느끼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냐 등등 알고 계시죠? 그럼 빈도 중에서 가장 증상이 심한, 가장 점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스텝을 정하고 그 스텝에 맞는 약물을 투여하시면 되거든요. 이 환자는 현재 컨트롤러, 이 질환 조절을 위해서 로우도즈 ICS와 라바를 PRN으로 피로시에 사용하고 있었고, 조절이 안 되니까 한 단계 업해야 됐고,
로우 도즈로 꾸준히 PRN이 아닌 꾸준히 사용하는 요법으로 변경하시면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외워라. 네, 스텝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증상 보고 어디 스텝으로 가서 약제 고를지까지 할 수 있어야 천식 문제 어려운 거 나와도 다 풀 수 있다. 18번은 COPD 문제고 호흡곤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인다카테롤 흡입제를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흡입제 사용 방법 문제 없다. 호흡곤란 개선을 위해서 약물요법은 있고요. 이 환자는 역시 호상구 수치 나오는데 40 높진 않은데 그 다음에 1초간 강제 호기량이 61%, MRC는 일상 중에 호흡곤란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를 나타내는 CAT이라고 하는 점수 지표도 있고 MRC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해서 골드 크라이테리어라고 해서 COPD 증상이나 그 심각한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A, B, C, D로 나누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죠. MMRC는 2점 이상인 경우 증상이 심하다라고 평가되게 되어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단독 라바를 쓰고 있었으니까 아까 천식 문제처럼 한 단계 업해서 라바 라마를 써주는 게 맞죠. 라바나 라마를 단독으로 쓰고 있다가 업하는 경우에는 라바 라마를 쓰는 거고 ICS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호상구가 높거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라마나 라바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곤란 개선을 추가로 도모한다,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하면 거의 100% 라바 라마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미 라바 라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조절되지 않는 케이스가 문제로 나왔는 경우에는 ICS를 추가할 수 있는 호상구 수치나 여러 가지 랩 데이터 근거를 주고 ICS를 추가하라 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렵게 낸다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로플루밀라스트 같은 약물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다. 그 투여 기준을 아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68세 여기 나오는데요. 이 COPD 환자가 이 환자는 이제 ICS 라바 라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도 악화가 계속돼서 이제 더 추가해야 돼요. 근데 뭘 추가할 거냐 이런 약물이 문제가 되는 거고 1년간 중등도의 급성 악화 증상 이거를 COPD는 이그제설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그제설베이션이 1년에 2회 발생한 경우는 자주 발생한 걸로 봅니다. 프리퀀트한 걸로 보고 이그제설베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더 치료 강도를 높여야 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더 추가할 수 있는 약물이 여기 보시면 로플루밀라스트 아까 설명드린 약 상품명 닥사스라는 약인데 이 약을 추가할 수 있고 이 약은 부작용이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체중 감소가 일어나거나 자살 경향이 있어요. 자살을 실제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살 충동, 자살 행동 또는 체중 감소가 있다 부작용으로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닥사스, 로플루밀라스트의 부작용. COPD 환자인데 로플루밀라스트까지 쓰고 있는데 환자가 최근에 자꾸 살이 빠진다고 한다. 원인 약물은 하고 병용 약제들 쫙 주고 그중에 로플루밀라스트 정하는 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PD 문제 낼 게 없어요. 이제 자살 경향은 안 나올 것 같고 20번은 알레르기 비염 경증이고요. 플루티카선 비강 분무제를 사용하여 아바미스인가 사용하고 있고 코 점막이 너무 부어서 비충혈이 심해서 코가 너무 막히는 게 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런 코 막힘 증상의 신속한 완화, 콧물이나 가려움 등등의 증상이 아니고 그건 관리되고 있고 비충혈이 너무 심해서 신속한 완화를 원할 때 잠깐 추가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슈도에페드린이겠죠. 네, 비충혈 완화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21번은 파일로리 양성의 PUD 환자고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이 30%나 된대요. 15% 이상이면 높은 건데 30%나 된대요. 클레리스로마이신이 포함되면 안 되고 페니실린이 포함되면 안 되는 제균요법을 아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제균요법이 종류가 엄청 많은 걸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적어도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PPI 3제요법과 비스무스 4제요법은 필수적으로 암기할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3제요법인 클레리스로마이신 포함, 아목시실린, 페니실린 포함 약제는 배제하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머지 하나 비스무스 4제요법을 고를 수 있냐 였고 4번이죠. 예,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레지멘은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될 거는 이 클레리스로마이신, 마크롤라이드 내성이 지역사회에서 10%를 초과한다 라고 알려져 있다면, 또는 이 환자가 최근에 마크롤라이드를 투여한 적이 있다면, 이게 더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죠. 최근 환자가 52세 남자가 헬리코박터 양성 흉악염 진단 받았는데 최근 이전에 뭐 감기나 여러 가지 질환을 위해서 마크롤라이드를 뭐 일주일간 투여했다. 이 환자에서 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양성 소화경을 치료하기 위한 제균요법을 골라라 했을 때 이 역시 3제요법을 고르면 안 된다고요. 클레리스로마이신 들어간 요법 고르면 안 된다고요.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22번은 C형 간염, 만성 C형 간염이고 C형 간염에 대한 치료 경험이 없고 처음 이제 진단된 거고, C형 간염 역시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감염인 경우에 없다. 유전자형은 E형이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 이 C형 간염 치료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분화, 세분화돼 있고 좀 어려워요. 고도화. 저도 다 못 내우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에서도 말해주는 심플리파이드 트리트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노타입 유전자형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쓸 수 있는 약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약물 치료학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안 외우는 건 이상한 거예요. C형 간염 백날 그 교과서 보고 공부해봐야 문제는 맨날 에클루사랑 마비렉 고르는 문제만 나오고 기간 고르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없는 환자고 서로시스가 없는 페이션트고 글레카프레비어랑 피브렌타스비어, 그 다음에 소포스부비어랑 벨파타스비어를 복용할 수 있다. 그 치료 기간은 각각 8주, 12주다. 이 두 가지 레지멘 외우고 있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고를 수 있는 문제는 답은 글레카프레비르랑 피브렌타스비르, 마비렛이죠. 마비렛을 8주간 복용하는 요법을 고르면 된다.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죄송한데 이거 C형 간염 다 외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소포스부버가 포함된 요법은 지금 벨파타스비어가 포함됐는데 24주가 아니라 12주만 쓰면 된다. 기간이 틀렸다.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23번은 59세 남자가 표면항원이 있다. 현재 감염 상태고 전파 가능,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의 감염원에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HBV에 감염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전에 감염된 적도 없고 백시네이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항체가 무조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이고요. 항체가 없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 대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백신 투여할 거냐, 이런 문제고, 일단 이런 감염원에 노출된 경우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능동 면역을 유발하는 항원을 넣는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에서 면역학에서 공부하셨지만 항체가 형질세포가 즉시 막 만들어지고 기억세포 등등 막 이렇게
면역력이 생길 만큼 항체가 즉시 발생하지 않죠. 생기더라도 천천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1주, 2주 이상 소요되니까 그 와중에 이미 B형 간염이 간에 감염돼서 만성화될 수도 있잖아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능동 면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출된 경우 즉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잡아줄 항체를 같이 투여해서 수동 면역도 유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헤파빅, 근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이뮤노글로불린을 한번 투여하고 이후에 백신을 이제 뭐 3회 접종해서 백시네이션 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이제 프로필락시스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넌 리스펀더가 뭐냐면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B형 간염 B형 간염은. 그래서 항체 백신을 투여했는데 항체가 안 생긴 걸 확인한 사람 또는 이 반응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백신을 확실히 맞지 않은 사람이고 백신을 원래 3회까지 컴플리트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백신을 끝까지 맞지 않아서 항체가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알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헤파빅을 먼저 투여할지 아니면 그냥 백시네이션을 할지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고요. 논 리스펀더, 그러니까 항체 백신 투여를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헤파빅을 2번 투여하는 걸로 지금 기재가 돼 있고, 아까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이 unvaccinated, 백신 맞지 않았고 전에 감염된 적도 없어요. 포스트 익스포즈 테스팅 이거는 무시하시고, 감염된 적도 없기 때문에 수동 면역 즉시 들어가고 백신도 바로 투여해서 능동 면역까지 유발해줘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24번은 경증의 광범위 궤양대장염이 있는 UC 문제인데요. 마일드 단계고 익스텐시브하다. 설파살라진 계열의 아미노살리실레이트를 복용해서 증상 조절을 도모했으나 출혈설사는 감소하나 설파살라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골수 억제가 발생하는데 빈혈, 적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가 발생해서 이제 설파살라진 투여가 어렵다. 약을 뭘 쓸래? 라는 거고, 환자가 스테로이드는 먹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 투여할 수 있냐? 아미노살리실레이트 중에서 경증의 광범위 궤양대장염에 투여할 수 있는 약은 설파살라진과 메살라진이 또 있기 때문에 설파살라진 대신에 메살라진 써주면 되고, 메살라진은 이런 골수 억제 부작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UC나 CD에 쓸 수 있는 뭐 주사제, TNF 알파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리간드를 결합하는 그런 항체들 있죠. 인플릭시맙, 레미케이드나 아니면 젤잔즈 경구제 등등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모더레이트 이상 시비어한 UC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면역 억제제로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로도 안 되는 경우, 심한 경우를 뜻하는 경우고 입원 상태에서 많이 쓰곤 합니다. 타크롤리무스보다는 사이클로스포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멀캅토퓨린도 역시 이제 인플릭시맙과 같이 투여할 때 쓰는 경우가 많고, 단독으로 경증의 광범위 궤양대장염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메살라진 경구제, 펜타사 서방전 같은 거를 투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제 마일드한 단계에서 활성한 이제 UC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거냐 알아두시면 교과서에 다 나오겠지만은 이제 직장 부근에
끝부분에만 이제 염증이 국한된 경우에는 토피컬 제제, 뭐 좌약이나 아니면 관장액, 펜타사 관장액 아니면 뭐 펜타사 뭐죠? 좌약 등등 사용해서 이제 직장염만 이제 치료하면 되겠고, 이제 직장을 벗어나서 이제 광범위하거나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 염증이 있으면 경구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마일드에서는 1차적으로 아미노살리실레이트, 설파슬라진과 메살라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때 경구제와 토피컬 제제를 같이 쓰는 걸 권장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이 mildly active extensive 콜라이티스니까 오럴 아미노살리실레이트 치료가 1차 치료제고, 설파슬라진과 메살라진인데 설파슬라진 쓸 수 없으니 메살라진 고르는 게 정답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5번은 크론병이고, 이 환자는 중등도 모더레이트 단계에 있고요. 프레드니솔론을 복용 중이나 관해에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 활성화된 액티브한 크론병이고 염증 상태인데 심한, 스테로이드로서 불을 확 끄는, 소화를 시키는 소화기로 불 끄듯이 염증을 확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이제 리미션, 관해라고 하는데, 이 리미션 인덕션, 관해 유도를 하고, 마치 항암 치료처럼 관해 유도를 하고 그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 약물로서 계속 유지해주는 게 이제 크론병 치료의 큰 틀입니다. 이 환자는 중등도 이상의 활성을 가지고 있는 크론병인데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관해가 지금 안 돼요. 또 어떤 약으로 관해를 유도를 할 거냐라는 문제고, 염증을 확 가라앉히기 위해서 뭘 쓸 거냐, 스테로이드는 안 듣네, 이 문제이고요. 아자티오프린, 사이오퓨린계 면역 억제제를 추가했는데 또 쓸 수 없었대요. 부작용 때문에. 또 배제, 스테로이드도 배제. 그 다음에 항문 주위 누공이 없대요. 피스툴라, 누공은 이제 장과 이제 피부 표면이 연결되는 항문이 아닌 다른 구멍이 생긴 걸 뜻하거든요. 이런 누공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이때 메트로니다존이나 시프로플록사신을 투여합니다. 이때 이제 페리애널, 항문 근처에 이제 피스툴라나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약제를 아미노살리실레이트와 병용하거나 아니면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케이스에서는 다 안 되니까 뭐 써요? TNF 알파 이니비터인 아달리무맙, 휴미라를 같이 투여하는데, 이 휴미라를 투여할 때는 다이오피를 원래 같이 투여하게 돼 있지만 이제 아자티오피를 투여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이제 아달리무맙, TNF 알파 이니비터를 단독으로 투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6, 27번은 비형 간염의 이제 합병증 문제 해마다 나오죠. 종류만 다르게 나오는데 뭐 복수,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문제에 나온 간성혼수, 그 다음에 문맥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식도정맥류 또는 식도정맥류 파열, 뭐 이거 항생제 사용까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등등 이 컴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나올 수밖에 없다, 될 게 없으니까. B형 간염이고 중등도 간경화 서로시스 진단 받아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간성 뇌병증, 간성 혼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복수가 증가하고 있고 호흡곤란까지 있다. 신체 검사는 간성 뇌병증이 지금 심한 상태, 그 다음에 배변 횟수를 보면은 설사를 좀 하네요. 설사라기보다는 좀 변을 일반적으로 보면 좀 자주 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간성혼수 치료를 위해서 투여하는 듀라칸, 락툴로스 때문이겠죠. 그래서 간성혼수 치료를 위해서 락툴로스에 조절 안 되니까 추가로 리팍시민까지 같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상검사를 보시면요, 역시 간성혼수, 혈중에 암모니아가 많은 상태죠. 그래서 참고치에 어퍼 리미트에 이제 다 있고, 복용 약물은
바이러스의 재증식을 막기 위해서 비리어드 투여하고 있고, 문맥 고혈압 당이 나타날 테니까 프로프라놀을 같이 투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클로나제팜을 투여하네요. 취침 전에. 이 간성혼수가 혼수라서 막 졸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초기 간성혼수는 오히려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클로나제팜을 투여하고 있다가 이 환자가 지금 혼수 증상이 악화되고 있을 때요. 간성 혼수 증상이 악화돼서 더 이상 벤조다이아제핀을 이런 혼수 상태에 투여하는 건 안 좋죠. 막아야죠. 그래서 의식장애나 이런 코마, 간성 혼수 등등의 증상이 있는데 여기다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여하는 거는 안 되죠. 금기사항이고, 이럴 때 클로나제팜 중단하고 의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조다이아제핀에 의한 그런 안정 상태를, 진정 안정 상태를 깨줘야 돼요. 혼수를 깨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역전제로 사용하는 게 플루마제닐. 벤조다이아제핀의 역전제는 플루마제닐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27번은 이 환자가 복수가 많아서 지금 체중이 2kg나 증가했다고 했는데, 복수 천자, 배에 이제 빵꾸 뚫어가지고 복수를 다 빼내고, 이 복수를 다량 빼내면 혈력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복수 천자할 때 반드시 알부민을 같이 정해진 양을 투여하게 돼 있죠. 이거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여전히 복수가 있다. 다 빠지지가 않았다. 이때 이제 당연히 복수 치료에 선택적 약물인 이뇨제를 투여해줘야 되고요. 이뇨제를 어떤 걸 쓰고 용량을 얼마나 쓰냐도 중요합니다. 이 복수 치료에서는. 그래서 이 도즈, 스피로노락톤과 프로세마이드를 5대2로 투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100ml, 40ml가 디폴트 값이라고 암기해 두시면 돼요. 복수에 쓰는 이뇨제다 하면은 스피로낙톤 100ml에 프로세마이드 40에 비례식 세워서 뭐 280, 400, 160 이렇게 쓸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써야 된다. 그 비율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복수에 사용하는 이뇨제는 이렇게 용량 이렇게 최대 용량은 400에 16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두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피로노락톤만 쓰고 있어요. 아라 계열 약물을. 에플레레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아밀로라이드 있긴 한데 설마 되겠습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용량 나올 수 있겠다. 100에 40, 5대2로 쓴다. 28번 57세 여자가 원래부터 피로감과 무기력감 증상이 나타나. 너무 선택적이지 않은 증상이죠. 이런 문제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명백하게 알려줬다면 상관없겠죠. 임상검사를 보면 비정상적인 게 칼륨밖에 없어요. 노골적으로 알려준 거겠죠. 그래서 저칼륨 혈증에 의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는 이뇨제 중 이제 다이아자이드계 약물을 투여하면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낮아지고 칼슘 올라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HCTG가 원인이다. 29번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없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44세 남자가 랩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CR,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B가 250을 넘네요. 200이었는데 250까지 올라간 상태는 이제 인터벤션이 필요한 상태. 알부민뇨는 이제 30을 넘으면 알부민뇨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미세 알부민뇨와 알부민뇨를 구분했는데 그냥 지금은 알부민뇨라고 하고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2 단계, 여기 위에 보시면 A1에서 A3까지 나눌 수 있고, 300인 경우에 이제 심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30에서 300 거의 상한선에 닿아 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런 단백뇨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제는 ACE 이니비터와 ARB인 거 이해하시면 돼요. ACE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쓰고, 뭐 잘 안 맞거나 혈관 부종이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 ARB로 바꾸는 경우 있다. 뭐 근데 1차적으로 ARB 써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ARB인 칸데살탄 골라주시면 되고, A2 단계 30에서 300인 경우에는
suggest ACE inhibitor는 ARB를 제한한다. 쓸 것을 제한한다. 그리고 300이 넘는 경우는 무조건 써라. ACE inhibitor ARB 써라 라고 돼 있고요. 이 환자는 거의 300에 가까우니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냥 아예 문제를 300이 넘는 걸로 냈으면 좀 깔끔했을 텐데. 30번은 고혈압이 있는 53세 남자가 말기 콩팥병으로 CKD로 투석하고 있다. CKD의 합병증인 이제 CKD, MBD, BMD, 본 미네랄 디지즈, 뼈가 높고 막 칼슘 높아지고 칼슘과 인의 수치가 이상하고 부갑상샘에서 PTH,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상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혈액적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거 칼슘과 인, 그다음에 PTH 수치만 보고 문제 풀어도 무방합니다. CKD, BMD는 이 환자를 해석하세요. 1차적으로 임상검사를 보고 칼슘 낮아요. 하이포칼세미하고 인 정상 수치입니다. 인이 정상이고 칼슘이 부족하다. PTH는 매우 높아서 낮춰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걸 다 개선할 수 있는 약을 골라라 이런 문제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칼슘을 높여줄 수 있는 약물은 일단 비타민 D 높여줄 수 있어요. 아니면 칼슘을 직접 복용해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인에 큰 변화가 필요하진 않으니 인결합제를 사용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미 환자는 비칼슘 인결합제인 세벨라모 탄산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문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시고 PTH는 낮춰야 되니까 1차적으로 PTH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비타민 D 계열의 약물, 칼시트루이나 콜레칼시페롤 등등, 알파칼시돌 등등이고요. 나머지 약물이 왜 답이 될 수 없냐? 시나칼셋은 칼슘 미메틱이죠. 칼슘처럼 작용해서 PTH가 안 나오도록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려나? 그렇게 되는데 PTH가 감소한 효과 있고 칼슘 미메틱이라서 이제 칼슘인 척 해줘서 칼슘이 줄어드는 효과 있고 그래서 칼슘 올려야 되니까 아니고 테리파라타이드는 PTH와 유사한 애널로그인데 이 약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쓰는 약이에요. 그리고 고칼슘 혈증이 저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칼슘이 떨어져요. PTH 유도체인데 떨어져요. 그거는 따로 공부해 보시고요. 아세트산 칼슘은 칼슘제니까 칼슘 올라갈 거고 인 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PTH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테린 설폰산 칼슘은 고칼륨 혈증에 쓰는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암기하고 해마다 나오는 거 맞아주시면 돼요. CKD, BMD, 본 미네랄 디지즈에서 이 효과를 알아두시고 약을 고르면 돼요. 외울 게 없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풀리는데 랩 보고 필요한 변화 칼슘 높여야 되냐? 높여야 된다. PTH 낮춰야 된다. 인이 높냐? 인 낮춰야 돼? 이런 거 대응해 주시면 되거든요. 인이 높으면 일단 1차적으로 인결합제를 사용해서 낮춰야 되고 인을 낮추긴 낮출 건데 칼슘이 높다 하면 칼슘이 포함된 인결합제를 배제하시고 그 외에 칼슘이 안 들어있는 란타넘이나 철, 알루미늄, 세벨라모 등을 골라주시면 되고 칼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CKD로 인한 빈혈도 심각하게 발현하고 있다. 철분제도 같이 먹어야 된다 하는 상황이면 이제 철이 포함된 인결합제를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문제에 나온 비타민 D 유소체도 알아두시고 칼슘 밑에 아까 설명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끊어가겠습니다.